예. 혁명전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전쟁 이후에 이제 프랑스 사회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밖에선 전쟁, 안에선 혁명으로 많은 변화로 인한 혼란, 이러한 일련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파리의 왕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못 참겠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왕궁을 습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왕권이 정지가 되고 국민공회가 입법의회가 해산하고 새로운 국민공회가 세워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방향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국민공회가 했던 일들 몇 가지만 기억을 해봅시다. 일단 왕권을 정지시켰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된다? 그렇죠. 공화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화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투표권에도 약간의 변화를 준다 그랬어요. 투표권은 어떻게 변화를 줬죠? 이전에 입법의회 때의 투표권은 뭔가 재산에 따라서 내는 세금의 액수에 따라서 달랐다면은 이때부터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었다. 물론 여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공회가 어느 정도 정치를 해나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프랑스의 왕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슬픈 일인가요? 슬픈 일인지 아닌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 왕이 처형을 당하자 혁명 전쟁은 더더욱 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을 죽여? 이러다가 우리 모가지 더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혁명 전쟁은 더욱더 심하게 되게 되고 당연히 이런 사회적인 혼란은 더욱더 가중이 되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왕이 처형이 당하고 혁명 전쟁이 심하게 된 이후에 이 국민공회가 정치의 방식을 조금 변화시켜요. 그것은 바로 공포 정치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나중에는 좋은 정치 할 건데 일단은 이 혁명 성공시켜야지. 그러니까 좀 우리 말 좀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공포 정치란 것은 말 듣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혁명 사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 공포 정치의 주도 기구가 뭐라 그랬죠? 네, 공안위원회라 그랬습니다.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등. 그래서 공안위원회가 공포정치를 실현을 하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뭔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거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수많은 프랑스인들은 지쳐가게 되고 이런 공포정치에 위축돼 있었던 프랑스의 온건파들이 에잇! 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혁명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먼저 미안해요. 먼저 공포 정치에 두려움을 느꼈던 프랑스 온건파들이 총재 정치를 시행을 해요. 하지만 총재 정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지어주지 못했고 그러던 찰나에 이 총재 정치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인들에게 뭔가 영광과 희망을 가져다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막 프랑스 괴롭히던 외국 군대를 다 쓸어버리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추앙받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뭔가 프랑스의 통치 체제도 많이 개혁을 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반프랑스 동맹을 격파를 하고 나서 내정 개혁을 실시를 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정치 체제를 잘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 법전과 같은 새로운 시민사회 규범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서 더 이상 프랑스를 노릴 국가가 없도록 유럽을 다 장악해버려요. 유럽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버린 거죠. 하지만 한 나라만은 끝내 장악하지 못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저 영국을 고립시켜버리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를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대륙 봉쇄령이었죠. 이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은 항상 있었죠. 특별히 러시아. 러시아가 말을 안 듣자 러시아를 혼쭐을 내주려고 어떻게 해요? 모스크바까지 원정을 갔지만 끝내 실패를 하게 되죠. 모스크바까지 원정을 갔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어쨌든 선생님 설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 회의로 가기 전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독립을 했다 그랬습니다. 혁명까지 일으켜서.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 남쪽 남아메리카 그 다른 말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여전히 어떤 식민지의 간섭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고요. 인디언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실 인디언은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아메리카 대륙의 남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또 거기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도 살고 있었고 백인들 특히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백인들 중에서 이주민의 후손을 이르는 말이 크리오요였죠. 이 크리오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이 크리오요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두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전해지면서 이 크리오요들이 자극을 받은 거죠.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봐. 자,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시기가 비슷해요. 사실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19세기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그 중에 에스파냐가 전쟁에 이제 처함 속에서 제대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신경을 못 쓰게 되자 식민지에 대한 간섭도 줄어들고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크리오요들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유일하게 크리오요가 아닌 흑인 노예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던 그곳이 아이티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오요들을 중심으로 다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전개가 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독립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것들을 다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거를 껄쩍지근 별로 안 좋아했던 세력도 있었겠죠. 이런 빈 회의의 중심 세력인 유럽의 보수 세력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더라도 다시 식민지로 돌려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 세력들은. 하지만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이 식민지의 독립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영국은 무역을 원했다 그랬죠.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간절히 원했던 영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이 되어야 좀 더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데 바로 멀로주의를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멀로주의의 내용은
교과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 우리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도 유럽에 간섭을 하지 않고 유럽도 아메리카 대륙에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이것이 멀로주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멀로주의를 발표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나눠서 외우지 말고, 나눠서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 유럽과 아메리카, 이걸 양안이라고 하거든요.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양안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일어나고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유럽 대륙으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빈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우리 했었어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유럽 전역의 대표들은 유럽 국가의 대표들은 다시 모여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좀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다시 좀 논의를 해봅시다 하면서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빈 회의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유럽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해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우리 행복했었던 그때,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우리 예전에 그 신분제 시행하고 그 신분제 속에서 왕과 귀족들 호의호식하고 겁대거리 없는 평민들을 이렇게 짓밟았던 그때 좋았잖아. 그 시절로 돌아가자가 빈 회의의 가장 바람이었겠죠. 보수 세력들의 바람이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빈 회의로 인해서 빈 체제가 세워지게 되고요. 유럽의 상황, 빈 체제가 세워지게 되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탄압을 한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철저하게 탄압을 한다는 것이 이 빈 회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빈 회의로 세워진 빈 체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그 혁명의 바람은 결국은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 혁명이 유럽을 휩쓸게 되면은 그 변화의 바람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혁명이 아주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으면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혁명의 정신은 어떠한 탄압에도 쉽게 죽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 빈 회의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지식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뭐고 민족주의가 뭐냐? 이건 뭐 우리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자유와 어떤 억압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했죠. 특별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려는 자유주의 운동이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프랑스는 빈 회의, 자, 나폴레옹 몰락 이후로, 그리고 빈 회의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부르봉 왕조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돌아간 거죠. 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는 당연히 자유주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자유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르봉 왕조의 자유주의 탄압에 반발해서 다시금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7월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7월 혁명을 통해서 유럽은 다시 프랑스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특별히 이 7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입헌 군주제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 체제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요. 루이 필리프라는 왕이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혁명에서도 여전히 한계점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큰 한계점이 보이는데, 선거권에 있어서 제한을 뒀다 그랬어요. 어떤 제한을요? 아니, 혁명이잖아. 자유주의잖아. 그럼 모두가 투표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재산에 따른 차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실시를 해서 이에 분개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과 파리의 중하층 시민들이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2월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보이죠? 네, 공화정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차별 없이 투표권을 주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로의 어떤 투표권의 확대를 주장했다는 것이 7월 혁명에서 2월 혁명으로의 변화되는 과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잠깐 칠판만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영국의 자유주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프랑스는 좀 안 되면은 뒤집어 엎어요. 혁명이야. 프랑스는 굉장히 과격해. 투쟁적이야. 하지만 영국은 굉장히 점진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먼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톨릭 해방법을 먼저 실시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도 개정을 해서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이전에 그런 불합리한 선거 체제를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시민 계급에게만 허용이 될 선거권이 노동자 계급에게는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우리도 선거권 주세요. 우리도 투표권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문서를 발표하죠. 인민헌장을 발표를 하고요. 이 인민헌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한다 라는 점까지 우리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외에 또 여러분들 쓰진 않을게요. 칸이 너무 부족하네. 또 뭐가 있죠? 기억해보세요. 공물법, 항해법 폐지, 그리고 공장법 실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물론 프랑스와 영국에서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이외의 유럽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두 국가만 우리가 기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 해봤으니까 또 민족주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칸이 부족하니까 지우고 민족주의만 좀 크게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학교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 알죠? 우리 학교가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칠판이나 분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점은 미안해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다 적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고 아무튼 자, 민족주의가 유럽에서 전개가 됐어요. 특별히 두 나라 어디? 먼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전개가 됐습니다. 민족주의도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민족의 독립,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의 독립,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자 통일,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원래 이탈리아는 어떤 상태였죠?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가 이런 것에 분개해서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르데냐의 재상인 카보우르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내정개혁도 실시하고 다른 국가의 외교 관계도 잘 맺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를 통일해요.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를 통일하는데 어떻게 그냥 쉽게 통일해요? 아니죠. 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해버리고 중부와 북부를 통일을 한다는 점. 그런데 어디가 남아있죠? 이탈리아 여러분들 이렇게 구두 모양이잖아요. 여기랑 여기는 통일했는데 이 남부는 어떻게 통일하죠? 맞아요.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남부를 왕에게, 사르데니아 국왕에게 헌납함으로써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족주의에서 중요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도 오스트리아나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독일 국가는 수많은 국가들로 막 분리가 되어 있어요. 독일 민족들이 수많은 국가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먼저 관세 동맹으로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고요. 그 관세 동맹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독일에서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해서 중요한 연설 한마디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다수결, 합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오로지 뭐요? 피와 무기, 피와 무기를 통해서 철들로, 수많은 철로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피를 흘림으로써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별명이 철혈 재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등장 이후로 독일은 군비를 확장시켜 나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독일을 방해했던 오스트리아를 격파함으로써 북독일 연방을 수립을 해요. 독일 북부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연방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독일의 통일을 방해했던 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국가 프랑스마저 격파해버리고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가지가 독일의 통일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도 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물론 뭐 꼭 시험을 위해서는 아니고 나중에 더 궁금하다면은 여러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더 알아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 지금 청교도혁명부터 시작해서 자 쭉 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을 마칠게요. 이 남북전쟁 말고 러시아 남아있는데요. 러시아는 여러분 엊그제 했잖아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시는데 러시아는 기억해야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러시아는 오늘 생략을 하고 남북전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전쟁. 지금 뭐예요? 이 미국 혁명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혁명이 잘 전개가 돼서 아메리카 대륙 동부가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의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는 쭉쭉쭉 성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서부 개척하고 서부 개척 말고 또 뭐 있어요? 철도 건설하고 이민자들이 급증해서 우리 사회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만 노동력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되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서부 개척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다. 뭐 말이 좋아 희생이지 자기 집을 뺏긴 거죠. 보호구역에 막 갇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남북전쟁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북부와 남부 사이의 갈등이에요. 북부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공업이 발전한 국가는 아니고 지역이었어요. 공업이 발전을 했고요. 연방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강력한 연방 정부에 의한 통치 중요시했고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북부는 공업 국가였고 미안해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공업 지역이었고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보호무역을 중시했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이 쉽게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세를 이제 매겼다 그랬죠. 하지만 남부는 어때요? 남부는 이 면화 산업이 제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목화 씨를 이렇게 목화를 따가지고 그 솜을 통해서 막 수출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체제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을 중시했고요. 자유무역을 중시했고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분권주의를 중요시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기억할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폭발해버려서 등장한 사건이 남북전쟁이라 그랬죠. 이 남북전쟁의 시작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 연방제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랬어요. 노예제보다도 연방제가 더 이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연방제를 중시하고, 둘째, 노예제 폐지를 주장을 했던 인물이 노예제 폐지라기보다는 죄송해요, 미안해요.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한 거는 이 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노예제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를 한 것이 링컨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 링컨 당선 이후에 남부주들이 미국 연방을 탈퇴하게 되죠. 우리 니네랑 같이 안 해. 그래서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하고 마지막으로 남부연합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가서는 북부가 우세하게 돼요. 그 계기가 노예해방령이라는 중요한 선언 이후부터라고 했죠. 노예해방령 발표 이후에 국내외 여론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미국 북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결국은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에 이 북부에 유리한 쪽으로 전쟁이 흘러가고 결국은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고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다까지가 남북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와, 길고 긴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이 내용을 정리를 한 번에 청교도혁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아니었나, 워낙 대륙을 왔다 갔다 해서. 근데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잘 포인트를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글씨를 좀 못 썼죠. 근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여기에. 알았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수업 시간 내용만 잘 들었으면은 굳이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 푸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수업 시간에 좀 졸았던 친구들에게 마지막 패자 부활전에 기회를 준다거나 혼자서 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물론 역사의 잘못도 아니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역사와 여러분 중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은 절대 역사가 노력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은 분명히 좋은 점수도 낼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한번 성취한 경험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혹은 뭐 어떤 것이 되었든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본다거나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한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며칠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영상을 보든 안 봐도 되고 봐서라도 꼭 한번 크게 흐름 잡고 교과서 여러 번 본다면은 분명 좋은 성적 내리라 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웬만하면은 좋아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